역적이 된 어린 왕 단종, 목숨을 건 사육신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제6대 왕 단종 이홍이은 우리에게 비운의 어린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과 그 이후에 처참했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종이 유배지인 영월의 청령포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령포는 서쪽으로는 가파른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삼면은 강으로 가로막혀 있어 배를 타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는 육지 속의 섬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 단종이 마지막 눈을 감은 곳은 청령포가 아닌 관풍원이었습니다. 1457년 6월 청령포로 유배된 단종은 그해 여름 서강에 큰 홍수가 나면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때 그가 머물게 된 곳이 바로 영월 객사인 관풍원이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유배가 시작된 땅인 청령포가 아니라 삶의 끝자락에 잠시 머물렀던 관풍원에서 1457년 음력 10월 21일 17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단종의 죽음을 둘러싼 가장 큰 수수께끼는 바로 사망 원인입니다. 공식 기록인 세조실록은 단종이 자신의 장인인 송현수와 삼촌 금성대군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 기록이 그를 자살로 정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는 역사학자는 드뭅니다. 이후 숙종 때 단종의 무덤이 처음 확인되었을 때 무덤의 규모는 형편없이 작았고 관리된 흔적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실록의 기록처럼 예우를 갖추어 장사 지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는 세조 측이 단종을 직접 살해했고 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살로 위장하여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다른 기록들은 더욱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합니다. 선조실록에는 세조가 영월에 사약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숙종실록에는 금부도사 왕방엔이 차마 사약을 건네지 못하고 주저하자 공생하급 관리이 직접 단종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는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 창구멍으로 잡아당겨 교살했다는 끔찍한 묘사까지 등장합니다. 이처럼 단종의 죽음은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사사였음이 분명하지만 기록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그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해왔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둔 직후 조선은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단종은 역적의 멍에를 쓰고 죽었기에 그의 시신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대역죄에 가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포를 놓았고 서슬퍼런 권력 앞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때 호련히 나타난 인물이 바로 영월의 호장이었던 어몽도입니다. 호장은 지방 향리의 우두머리일 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리에 어긋나더라도 죽으면 그뿐이다라는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남기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어몽도는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차가운 강물 속에 버려졌던 단종의 몸을 끌어안고 나와 영월 북쪽 동을지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훗날 단종의 능인 장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어몽도의 용기가 없었다면 한때 이 나라의 임금이었던 소년의 육신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영영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몽도가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위를 모두 걸고 단종을 지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이 부분에 인간적인 상상력을 더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을을 유배지로 만들어 혜택을 보려던 소시민적 욕망을 가졌던 어몽도가 의지할 곳 없는 어린 소년 단종과 매일 밥상을 함께하고 악몽을 꾸는 그를 위해 약초를 캐오며 쌓아간 정에 주목합니다. 역사 기록 속의 충절 이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꼈던 연민과 애정이 그를 움직였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어몽도는 단종이 유배 생활 중 사육신의 꿈을 꾸며 울 때 그 곡소리를 듣고 찾아와 밤을 지새우며 곁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그에게 단종은 단순한 폐위된 왕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줘야 할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몽도의 행적은 훗날 조선 후기 단종 복위 과정에서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숙종은 그에게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려 그 절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승자의 기록이 지워버리려 했던 이름 단종을 한 이름 없는 지방관리가 200년 넘게 살아있게 만든 셈입니다. 단종의 죽음 뒤에는 그를 지키려다 처참하게 쓰러져간 이들과 살아남아 끝까지 절개를 지킨 이들의 이야기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이들의 저항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던 명분이라는 뼈대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1456년 6월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 역사적 흐름을 뒤바꿀 수도 있었던 거대한 계획이 은밀히 진행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집현전 학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단종 복위 거사였습니다. 이들은 세조가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잔치 자리를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당시 계획은 왕을 가까이서 호위하는 무사들인 운검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무신 유흥부가 운검으로서 세조의 곁에 서게 되었고, 이들이 잔치 현장에서 세조와 그 측근들을 처단하면 즉시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단종을 다시 옹립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세조를 비롯한 중앙 지도부에 공백이 생겨 역사는 다시 단종의 시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단종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거사 당일 세조의 책사였던 한명회가 갑자기 잔치 자리가 좁으니 운검을 배치하지 말자고 제안했고, 세조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거사 시기를 두고 문신과 무신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그 틈을 타 참여자 중 한 명이었던 김질이 장인 정창송과 함께 세조에게 사실을 고변하면서 거사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처형된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을 우리는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지를 소나 말에 묶어 찢어 죽이는 가장 잔혹한 형벌인 거열령을 당했습니다. 머리는 사흘 동안 저작거리에 내걸렸고,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했으며 이름 앞에는 대역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처참한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적 명분론 때문이었습니다. 성리학에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가치는 목숨보다 무거웠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은 이들에게 단순한 정치 쿠데타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 자체가 뒤집힌 사건이었습니다.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평생 공부하고 가르쳐온 모든 학문적 토대가 거짓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지식인으로서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육신이 죽음으로 항거했다면 살아남아 세조의 통치를 부정하며 평생을 야인으로 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으로 대표되는 생육신입니다. 이들은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의 원칙에 따라 벼슬을 내던지고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방랑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들의 고결한 처신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살아있었으나 세조의 세상에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조 정권의 불법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들을 저리파라 부르며 사육신 못지않게 존경했습니다. 살인파 학자들이 가슴에 새겼던 말 중 만절필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황하가 만번 굽이쳐 흘러도 결국 동쪽 바다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지금 당장은 권력에 의해 진실이 가려지고 역적이라 손가락질 받더라도 언젠가 역사는 반드시 올바른 자리를 찾아간다는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훗날 살인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종 시기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은 초나라 의제를 애도하는 척하며 단종의 죽음을 비판한 글이었는데, 이것이 비록 무오사화라는 피바람의 원인이 되긴 했지만 단종에 대한 그리움과 복권의 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심 속에서 사육신은 이미 충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식 기록은 여전히 그들을 역적이라 불렀지만 곳곳에 사당이 세워지고 그들의 절개를 기리는 시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생육신 남효온이 쓴 육신전은 사육신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만들어 조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멸의 충신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화제가 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 속에 우리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인간적인 진실을 조명합니다. 영화 속에서 처음 유배지에 온 단종 이용희은 삶의 의지를 잃고
밥조차 거부하는 연약한 소년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과 정을 쌓으며 단종은 점차 왕으로서의 자각과 용기를 되찾아갑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는 호랑이를 향해 활을 겨누는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영화 속 한 대사는 이를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노상군의 눈이 달라졌다. 힘없고 병약했던 눈이 이곳에 와서 범의 눈이 되었구나. 이처럼 영화는 단종을 단순히 권력 싸움의 수동적인 희생자로만 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주체적인 선택을 내리는 인물로 재해석합니다. 이러한 영화적 상상력은 실제 역사에서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육신들의 충성이 단순한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그만큼 지킬 가치가 있었던 인간 단종에 대한 애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감을 끌어냅니다. 단종 사후 조선에는 두 개의 역사가 나란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조실록을 비롯한 공식 국가 기록에는 단종과 그를 따랐던 신하들이 왕위를 노린 역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민심은 달랐습니다. 조정이 그들을 죄인이라 부를 때 백성들은 곳곳에 사당을 세우고 그들의 절개를 기리는 시문을 쏟아내며 그들을 충신으로 기억했습니다. 특히 생육신 중 한 명인 남효온이 쓴 육신전은 사육신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만들어 조선 사람들의 가슴속에 불멸의 충신으로 새겨넣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이 책의 내용 중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마치 삼국지연의가 영웅들을 살아있게 만든 것처럼 육신전은 단종과 사육신을 조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부활시켰습니다. 역적이 충신으로 공식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숙종 시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숙종을 드라마 속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에서 고민하는 왕으로 기억하지만 실제 숙종은 황국을 통해 집권 당파를 3번이나 통째로 갈아치울 만큼 강력하고 노련한 군주였습니다. 숙종 17년 1691년 숙종은 처형된 지 235년 만에 사육신 6명의 관작을 공식적으로 폭권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차원을 넘어선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숙종의 조상인 세조가 직접 처형한 이들을 충신이라 선언하는 것은 왕실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도박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정에서는 사육신을 충신이라 부르면 세조대왕은 무엇이 되느냐는 반대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숙종은 이 딜레마를 정말 영리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는 세조가 틀렸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충절은 그 자체로 숭고한 가치이며 단종의 억울함을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길이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숙종은 신하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는 설령 내 조상의 적이었다 해도 나는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한다. 이는 당시 신하들에게 임금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유혹이자 경고였습니다. 결국 1698년 단종은 관풍원에서 숨을 거둔 지 241년 만에 노상군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조선의 6번째 정식 임금으로 종묘에 모셔졌습니다. 단종의 복위를 이끈 가장 큰 힘은 조선을 지탱하던 성리학적 명분론이었습니다. 충신을 충신이라 부르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느 신하가 목숨을 걸겠는가라는 논리는 숙종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가치였습니다. 사육신의 절개는 성리학적 이상향의 꽃이었고 이를 역모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조가 생전에 사육신을 두고 이들은 나에게는 역적이나 후세에는 반드시 충신으로 불릴 것이라 평했다는 이야기가 숙종대에 이르러 강조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이 일을 통해 숙종은 세조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불합리한 역사를 바로잡고 충절을 국가의 최고 가치로 격상시켰습니다. 단종에 대한 우리의 애정은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시대의 부당함에 맞섰던 인물들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바라는 대중의 갈망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영화는 단종을 단순히 비극의 객체로 두지 않고 유배지에서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식구라는 대한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냅니다. 특히 연약했던 소년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범의 눈을 하고 활을 겨누는 모습은 우리가 기록에서 보지 못했던 단종의 인간적인 강인함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대중사극의 흥행은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영월의 청룡포와 단종의 능인,
장릉을 찾는 방문객이 예년에 비해 수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비극적 역사 속에 홀로 남겨졌던 어린 왕을 뒤늦게나마 기리는 마음으로 직접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황하가 만번 굽이쳐도 결국 동쪽 바다로 흘러간다는 만절필동의 믿음처럼 단종의 역사는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승자가 기록하는 역사가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단종과 그를 지켰던 이들은 수백 년에 걸쳐 증명해냈습니다. 권력은 당장 목숨을 끊고 기록을 지울 수 있지만 사람들의 기억과 정당한 평가는 끝내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17세 소년 이용희가 역적에서 임금으로 돌아오는 데 걸린 241년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강력한 권력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로 살아남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단종과 그를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그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위대한 충절에 대한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영월의 장릉은 지금도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며 정의와 의리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조용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고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